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저번 시간 이제 수업의 양이 좀 길어가지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수업을 할 테니까요. 너무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지루해하거나 졸지 마시고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중간에 이렇게 일시정지도 가능하니까 우리 온라인 수업은 자, 적극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자, 출발! 자, 이제 가보개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일련의 개혁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가보개혁은 3개의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3차 개혁은 해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가보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3번의 개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여기에서는 좀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떤 개혁의 내용을 주고 이게 어느 시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내용을 시험 직전에 좀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고통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좀 맥락을 담아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차 개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1차 개혁은, 잠시만 펜 좀 갖고 올게요. 1차 개혁은 흥선대원군하고 김홍집이 중심이었고 군국기무처에서 행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기억나시는 게 뭐냐면은, 기억나셔야 되는 게, 요때는 일본의 간섭이 많았다 적었다. 네, 적었다입니다. 일단 시작은 일본이 너네 개혁을 해 라고 해서 시작한 건 맞지만, 이때 일본은 뭐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뭐 청일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바빠가지고 우리에게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개혁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뭔가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의 내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1차 개혁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보실게요. 일단 정치 부분에 있어서 자, 개국기년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연을 계산할 때 청나라의 연호를 썼죠. 근데 이제 청나라의 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조선 건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계산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게 개국기년이고요. 당연히 의미가 뭐겠어요?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청나라에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부 설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내부, 그래서 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따로 보는 부서예요. 자, 그러면 이 국내부 설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국왕권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뜻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국내부 설치가 왜 국왕권의 하락이냐면, 기존의 왕의 업무들은 대신들이 의정부나 하여간 제일 중요한 곳에서 다루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제 국내부에서 한다는 거는, 야, 그거 뭐 우리 대신들이 뭘 할 필요 있어? 그냥 국내부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처리해. 그러니까 왕과 관련된 업무의 어떤 지위랄까요? 이런 게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부 설치는 국왕권의 약화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에서 파라문으로 가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 조선은 6조 체제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6조 체제만으로는. 그래서 좀 8개로 부서를 늘린 다음에 이름도 아문이라고 해서 8아문 체제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무청을 설치하는데, 이 경무청은 근대 경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경찰 제도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요거 좀 하이라이트죠. 조선의 어떤 관리 선발 제도인 과거제가 이제 더 이상
제대로 이제 더 이상 제대로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세도 정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과 비리가 매우 많았어요, 과거제.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근대적인 인물, 근대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제 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인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경제 쪽으로 갈게요. 경제에서는 일단 재정 일원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간단히 말하면 재정을 한 군데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돈을 한 군데에서 관리한다. 원래 조선은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 우리가 올해 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중구난방이었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돈이 이제 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 관리 철저히 하자. 근데 한 군데에서 관리하자. 어디서? 탁지 아문에서라는 거예요. 아니죠. 탁지 아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호조가 하던 역할을 이제 탁지 아문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금납제. 자, 간단하죠. 세금 낼 때 이제 돈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도 물론 돈으로 내는 세금이 있었죠. 뭐 대동법 같은 거.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세금을 어떤 물건이 아니라 화폐로 내는 걸 의미합니다. 조세금납제.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기존의 제도에서 좀 발전하고 있는 느낌, 근대화되고 있는 느낌 좀 받으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이런 거는 저는 뺐으면 좋겠는데 은을 본위로 하는 화폐제도라는 뜻이에요. 뭔지 모르시겠죠? 화폐를 이제 찍을 때 그 국가에 가지고 있는 은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이래도 어렵나? 간단히 얘기해서 화폐를 찍을 때는 그만큼의 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조금 근대적인 제도가 들어왔나 보네. 예전처럼 아무 기준 없이 화폐를 찍지는 않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박이죠? 신분제가 드디어 철폐가 돼요. 신분제. 우리가 그동안 뭐 양반이니 뭐 쌍놈이니 하는 이런 구분이 이제는 법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노비제도 사라지게 되겠죠. 사실 이제 노비와 관련해서는 갑오개혁 이전에 이미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노비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아예 그냥 신분제 자체가 없어지니까 노비제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나 사회에서의 어떤 일상에서는 여전히 이런 의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분제가 철폐됐다고 해서 갑자기 양반이 쌍놈한테 존중하거나 쌍놈이 양반한테 막대하거나 하는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노비제도 마찬가지예요. 노비제 이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에 이제 노비를 두고 여전히 생활하는 집들이 거의 뭐 해방 이후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천천히 바뀌는 거겠죠. 물론 이때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워요. 노비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자기 주인한테 막 반말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것 때문에 관아에 오고 막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재밌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조혼이 금지가 돼요. 조혼은 기억나시죠? 우리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공녀로 바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혼시켰던 그 문화가 조선시대 내내 지속이 되다가 결국 이제 갑오개혁 때 금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금지되지 않았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는 이미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은. 그죠? 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재가 허용. 그러니까 과부가 재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제 필요했냐면은 조선시대에는 어떤 그 유교적인 정절의 가치 때문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뭐 요즘에야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자는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어쨌든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폐단이 컸던 거죠. 재혼을 막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래, 과부도 재혼하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인도적이었던 그런 제도들도 없어지는데, 고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좌제 이런 게 폐지가 돼요. 연좌제는 우리 아버지가 영모를 꾸몄는데 나까지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 기억나시죠? 뭐 사극 보면은 뭐 3족을 멸하여라, 9족을 멸하여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문에 몇 명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가문 전체를 죽이는 거, 그게 폐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떤 개혁의 내용들이 불필요한 건 딱히 없어 보이네, 약간 이런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1차 개혁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외우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약간의 맥락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지우고 2차 개혁으로 가겠습니다. 1차에 비해서 내용이 확 줄었죠? 공부하시기가 좀 간편하실 겁니다. 자, 2차 개혁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는 일본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이제 폐지해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로 박영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갑신정변의 주역이면서 일본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 그래서 박영효를 보면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나 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자, 개혁 내용을 볼게요. 일단 홍범 14조가 반포되는데 이거 사료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꼭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홍범 14조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 1차 개혁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만한 문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홍범 14조라는 거는 홍범 14조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 뭉뚱그려서 이렇게 우리는 바뀌었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이제 개혁 내용이 만약에 나오면은 개혁 내용이 1차냐 2차냐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 문제에 홍범 14조 반포로 나오면 그건 2차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홍범 14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걸 선포하는데,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지금 청일전쟁이 거의 일본의 승리로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일본이 그걸 원했겠죠. 야, 조선아, 너네 이제 자주국가야. 너네 이제 청의 속국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밀어줬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선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각중심 개편이라는 거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요것도 역시 국왕권이 약화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국내부 설치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는 주요한 어떤 내용을 정할 때 왕이 없이도 막 신하들끼리도 정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각 중심. 내각이라는 게 이제 신하들의 어떤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제도, 지방제도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8함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7부로 바꾸고, 우리 조선 8도 괜찮은데 23부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데없는 거 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대와 시위대 창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군대를 해산하고 이제 훈련대를 새로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고종의 어떤 군사적인 권한, 요걸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야지 일본이 나중에 편하니까. 근데 고종 입장에서는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위대를 또 따로 창설을 해서 자기 이제 호위 부대로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 재판소가 설치가 돼요. 재판소. 원래 조선은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어디서 하냐면은 관아에서 이제 사또가 하는 경우 사극에서 보셨죠. 거의 웬만한 이제 관청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는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키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법 처리는 재판소에서 하자. 조금 이제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요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
홍범식 사조도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사료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교육입국조서는 앞으로 어떤 근대적인 인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을 기르는 한성사범학교, 그다음 외국어 능력자를 키우는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을 앞으로 만듭시다. 우리 교육으로 인재를 기릅시다 하는 내용의 조서를 이때 반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료로도 가끔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개혁은 좀 간단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3차 개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개혁입니다. 3차 개혁의 이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 지금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로 이제 조금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죠. 칠러 내각 막 수립되고, 그거를 다시 뒤집기 위해서 일본이 을미사변을 통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어떻게 보면 친러파들을 견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일본과 좀 친한 그런 관료들로 내각을 다시 꾸린 거죠. 뭐 김홍집, 유길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한 개혁이기 때문에 을미년이라서 을미개혁이라고도 해요. 자, 내용을 볼게요. 아까 기껏 만들었던 아까 이제 기껏 만들었던 이제 훈련대를 해산하고 중앙에는 친위대, 그 다음에 지방에는 진위대를 신설하게 됩니다. 좀 짜증나죠? 화이팅. 그 다음에 태양력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그게 아니라 양력. 우리가 이제 달력을 우리 음력을 주로 썼었죠.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는 양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양력을 쓴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연호를 이제 건양이라고 붙여요. 건이라는 거 세우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력을 세웠다, 이런 의미에서 연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개국기년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폐기가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두법이 실시되는데, 이건 이제 천연두 같은 거를 예방하는 예방 접종입니다. 그냥 뭐 이런 기술도 이제 생겼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단발령이죠. 단발령의 실시는 태양력도 그냥 제가 몇 줄 쉬겠습니다. 단발령의 실시는 머리를 이제 짧게 자르라는 얘기겠죠.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를 자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 머리를 상투를 자를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을 이제 1등으로 해가지고 먼저 자르게 돼요. 난리가 났죠. 우리 국왕께서 오랑캐의 머리를 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거를 강요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제 상투를 치르고 있으면은 경찰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상투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잘리고 나니까 편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머리 스타일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거 때문에 양반 유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의병도 발생해요. 나중에 근데 그거는 배우게 되실 거니까요. 미리 예고, 이것 때문에 유생들 화나서 군사도 일으켰다라는 것 정도. 요게 3차 개혁입니다. 근데 이 3차 개혁은 결국에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면서, 이게 1896년입니다. 대피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중단이 돼요. 뭐 단발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혁을 계속해서 주도했던 김홍집이 바로 요 시기에 결국 대중들한테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오개혁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평가를 하자면은 사실은 일본에 어떻게 보면 좀 의존적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간섭으로 시작하기도 했고, 어떤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일본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어쨌든 개혁 내용들이 단순히 어떤 일본의 강요로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동학농민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운동에서 외쳐졌던 구호들, 그런 것들이 상당수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보개혁이 상당한 그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옷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좀 놀라셨죠? 원래 어제 이제 제가 가보개혁을 하면서 독립협회까지 촬영을 다 끝냈었는데 이 독립협회 부분이 너무 좀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가지고 다시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입은 옷을 이제 싸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날에 이제 촬영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독립협회로 가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를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독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독립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의 어떤 독립운동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끔 독립협회를 어떤 독립운동단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상 일제강점기가 일단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무엇일까? 바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물론 우리가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부터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대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내정 간섭까지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청나라의 어떤 간섭, 뭐 종속된 형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일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는 완전히 이제 조선으로부터 손을 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느낌이 당시 이제 어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독립이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민중의 독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대체로 어떤 민중의 의식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민중이 어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 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줄을 그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두 개의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서재필과 독립협회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어떤 민간의 영역, 여기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독립협회의 활동을 쭉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죠.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부 세력, 이 정부 세력의 활동을 또 따로 볼 거예요. 근데 이 두 세력이 어쩔 때는 또 협력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립협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백성의 권한, 의식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했던 단체고, 반면에 이제 고종은 좀 자신의 권위를 더 앞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무래도 둘 사이에서는 점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의 사실을 알고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종은 사실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상당히 이제 꿀을 빨았습니다. 뭐 한간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처음 접해가지고 고종이 이 이후로 엄청난 커피 애호가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관파천을 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관료들도 러시아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어쨌든 우리가 근대 정책을 또 수립을 해나가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불러들였던 인물이 바로 서재필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은 친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가장 이제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서재필은 귀국하면서 이제 내가 고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갑신정변의 실패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렸겠죠. 그때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서재필이 생각했을 때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은 대중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지금 해주는데 쟤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라는 어떤 그 소수 엘리트가 흔히 하는 착각, 이걸 서재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재필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딱 보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민중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대중들을 교육시켜서 뭐가 좋은 건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 활동에 중점을 뒀겠죠. 그래서 이 서재필의 활동,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도움을 줘요. 사이가 좋았던 거죠.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 독립신문에는 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계몽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문이 아니라 순한글로 쓰였겠죠. 우리 백성들은 일반 한문을 읽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한글로 쓰여졌고, 뭐 한면은 또 영문판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어떤 이제 대중들에게 있었던 이상한 미신 이런 거 믿지 말아라. 그리고 위생적으로 조금 청결에 힘써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 제발 매일매일 씻읍시다. 막 이런 사설을 서재필이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자기는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그게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매일 씻을 만한 그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았죠. 좀 비현실적인 주장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담은 독립신문을 창간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했다는 걸 선포하는 의미에서 독립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서재필이. 그래서 이 독립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금 마련 이런 걸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이제 테마인 독립협회입니다. 사실 이제 흔히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먼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제 함정 문제로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독립신문이 일단 창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가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설립이 되고, 자, 얘네들의 이제 주요 활동은 뭐겠어요? 앞으로 민중을 계몽시키는 활동을 하겠죠. 물론 이제 독립문도 세웠고, 이 독립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어디였냐면 청나라의 원래 사신을 우리가 영접하던 대접하던 그런 시설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영은문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청나라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상징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토론회, 강연회를 열어서 민중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자, 이때 이제 고종은 뭐 하고 있었냐?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만에 드디어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종이 1년 동안 너무 좀 꿀을 빨았는지 좀 이렇게 자신감이 되게 넘쳤어요. 지금 어때요, 상황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간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자유를 느꼈겠죠. 거기다 이제 청나라 간섭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야, 우리 이제 청나라랑 이제 대등한 관계 아니야? 우리도 황제하자. 그래서 갑자기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본인은 이제 황제로 즉위하게 돼요. 대한제국.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한제국, 한국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고종은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됐고 되게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황제니까 연호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무라는 또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독립협회와 고종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둘 다 지금 현재 뭘 즐기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를 좀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종의 세레모니 하는 겁니다. 막 독립문 세우고 나 황제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황제가 됐을 때 독립협회가 축하를 해주기도 하고 또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독립문을 이제 만들 때 거기에 기부금을 내기도 해요. 좋잖아. 우리 청나라로부터 벗어난 거. 서로 이제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종의 결국 목표는 뭡니까? 본인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황제권을 계속 강화하는 게 목표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종이 얼마나 좀 자유가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막 정치를 하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정치하려고 했더니 옆에 이제 부인이 또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인이 이제 막 좌지우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청나라가 간섭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면서
아,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다.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겠죠. 특히 이제 갑신정변 갑오개혁 때 본인의 어떤 구강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실제로 고종이 기분이 많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독립협회는 그게 아니죠. 민중들의 의식을 높여서 오히려 대신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권을 약화시키기를 원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황제 국가로 바뀌고 나서 이제 막 축하를 해주겠죠. 잘 보여야 되니까 막 축하를 해주고 고종한테 막 이것저것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고종 입장에서는 일본이 더 무서운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좀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어요. 고종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일단 재정 고문을 파견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 보내주겠다. 그 사람 말 잘 들어라. 그 다음에 한러 은행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당연히 뭐겠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를 어떤 침략할 때 그 순서 중에 하나가 일단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떤 러시아에게 좀 의존적인 그런 재정 상황을 만들기 위한 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선에서의 대한제국에서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는 움직임인 거죠. 고종은 그걸 이용해서 또 일본을 견제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영도 조차인데, 자, 절영도라는 건 섬 이름이에요. 절영도라는 섬이 당시 부산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그 조차라는 거는 이제 빌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 좀 내가 쓰면 안 될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무슨 의도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지금도지만 경쟁 상대인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그래, 러시아 한번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독립협회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나선 거예요. 당시 이제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많이 했냐면은 이 만민공동회라는 거를 많이 개최했어요. 이 만민공동회는 대중 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제 연단을 쌓아놓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겠죠.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서 막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 만민공동회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이 단순히 어떤 지식인층만 올라왔던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올라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이야기, 정치적인 구호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뭐였어요? 바로 문자였습니다. 문자. 그래서 한문을 알지 못하면 사실 발언권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창구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글이 아니라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배제되어 있었던 이 민중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창구로서 되게 의의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민주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만민공동회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들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주로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권수호 운동이에요. 딱 느낌이 오죠. 우리나라의 어떤 이권들 다른 나라에 넘겨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격한 거겠어요? 바로 러시아를 저격한 거죠. 그래서 이 이권수호 운동은 결국 이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맨날 만민공동회에 모여가지고 러시아한테 지금 우리 섬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정부도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름 이제 말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러시아한테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구는 철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황제권을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계속 그거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독립협회와 고종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배경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요구를 하게 돼요. 의회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어떤 국회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우리가 뽑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대변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 그런 의회를 설립하자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거죠, 정치에. 그러다 보니까 고종하고는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종은 지금 어쨌든 내가 러시아 이용해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독립협회가 그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아서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 전부 다 뭐 고종과 같은 생각인 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좀 개혁적 성향의 관료들, 이 정부 측에서도 개혁적 성향의 관료들이 있는데, 이 개혁적 성향의 관료들은 이 개혁적 성향의 관료들은 오히려 이 만민공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관민공동회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말 그대로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와 백성이 함께 했다.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하고, 만민공동회가 여러 번 열린 것과 다르게 이 관민공동회는 이제 딱 한 번 열립니다. 이때. 그래서 이 관리들과 거기에 모인 어떤 독립협회 사람들이 함께 이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헌의육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헌의육조를 고종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고종이 이거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헌의육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를 통해서 볼 텐데, 헌의육조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권을, 그러니까 황제권이죠. 황제권 조금 제약하면서 어떤 대신들의 권한,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을 조금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좀 예리한 친구들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일본에 보면은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황제권 약화가 아니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 1조는 약간 처음에 약간 립서비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잖아요. 황제권을 어떻게 저기 할지를. 그냥 황제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황제권을 강화시키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죠? 2조 보면은 어떤 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황제가 아니라 어떤 대신들, 그 다음에 중추원 의장, 이런 사람이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황제 어디 갔어? 황제는 지금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면은 5번이죠. 칙임관을 황제가 임명할 때,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황제가 임명하고 싶을 때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 돼. 대신들한테, 야, 어떻게 얘 임명해도 돼? 안 돼. 그럼 대신들이 고민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임명하지 뭐. 그러니까 다수결에서 이기면 그제서야 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권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내용이에요. 헌의육조가. 자, 고종이 이걸 왜 생각했을까? 물론 고종은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관료들의 주류가 이 개혁적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얘기를 들어준 거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 헌의육조가 받아들여지면서 중추원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중추원이라는 기관은 들어봤죠. 고려시대에 있었고 일종의 이제 회의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추원의 제도를 좀 바꿔서 의회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회 설립 운동의 내용이 사실은 이 중추원 제도 개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추원을 의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의회의 수는 50명인데 그 중에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이제 민중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독립협회는 지식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도.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의회의 일원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종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독립협회가 결국 추구하는 거는 입헌군주제라는 거거든요. 입헌군주제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황제는 좀 상징적으로 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제도예요. 당시 이제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제도를 보고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받아들이자라는 태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독립협회가.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조금 깨림직하죠. 황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권한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캐치한 게 누구냐면은 이제 보수적인 애들이에요. 당시 뭐 정부에는 이런 개혁적인 애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좀 보수적 성향의 관료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관료들이 이 독립협회를 모함해요. 일명 익명서 사건이라는 걸로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요. 익명서 사건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글을 고종한테 전달을 한 건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 독립협회가 사실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얘네들 공화정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화정은 또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화정이에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뽑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종은 뭐 하는 거예요? 공화정에서는 백수가 되는 거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건데 고종은 그냥 황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종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뭐 공화정? 그럼 나 백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또 한 번 개최해가지고 그런 정부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대항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 과정에서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또 활용하기도 해요. 황국협회는 이제 황제랑 좀 친한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황제의 편에 서가지고 이 만민공동회 장소에 가가지고 막 깽판을 부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과정에서 뭐 잠깐의 타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중추원 제도를 한 해 만에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고종이 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는 마무리가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고종 뭐 하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겠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자, 또 뭐 해줄 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독립협회는 어떤 대중들의 의식을 높이려는 활동? 그러니까 우리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백성한테 지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의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근데 이제 독립협회의 한계는 뭐냐면은 사실 이 친구들의 활동이 조금 러시아에게만 너무 매몰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한테는 막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그러면서 일본이나 좀 다른 나라에는 좀 우호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반전이죠. 그래서 독립협회 회원 중에 일부는 나중에 상당히 많이 친일파가 돼요. 일본하고 좀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좀 실망스럽나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끔 요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각각이 별개의 단체인 게 아닙니다. 단체는 얘 하나예요. 다 독립협회가 한 활동이고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어떤 그 대중집회 이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민공동회 그 여러 번 열린 거고 관민공동회는 관리들이 참여해가지고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차례 이제 촬영을 하게 돼서 이제 옷도 바뀌고 막 그랬는데 좀 이게 내용이 길더라도 조금 이제 그 저의 노력을 좀 생각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고종이 그래서 결국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좀 가슴 아픈 그 과정,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은 근데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겠네요. 네, 그죠? 자, 그럼 그때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